부산 문현동의 한 작은 곱창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선량한 사장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살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진실은 가난과 탐욕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공모였습니다. 경제적 궁핍에 몰린 전직 아르바이트생과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을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건물주의 음모가 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할매 곱창은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었다. 새벽 5시 평소라면 김순자 사장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식당 문을 여는 시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식당 앞을 지나던 우유 배달원 박민호 씨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불이 안 켜져 있네? 박민호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식당 앞에 멈춰섰다. 김순자 사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기에 더욱 이상했다. 박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식당 앞으로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식당 내부는 평소보다 어두웠고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던 그때 바닥에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박민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액체는 문 틈새로 흘러나와 바닥에 고여 있었고 새벽찬 공기 속에서도 비릿한 냄새가 났다. 그제야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2 번호를 누르며 신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문현동 할매 곱창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바닥에 피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남부경찰서에서는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켰다. 새벽 5시 40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민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선임 경찰관인 이재훈 경위는 오랜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알아챘다.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동료 경찰관에게 지시했다. 식당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강제로 열어야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식당 내부는 처참했다. 주방 쪽에서 김순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위에는 대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현장의 참혹함은 이재훈 경위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과학수사대에 연락하세요. 이재훈 경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사건이었다. 오전 6시 남부경찰서 강력팀장 박성민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다. 2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그는 현장을 한눈에 살펴보며 사건의 성격을 파악했다.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과학수사대는 언제 도착합니까? 박성민 경감이 물었다. 30분 후면 도착 예정입니다. 이재훈 경위가 답했다. 현장 주변은 이미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었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평소 조용하던 문현동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다. 순자 사장이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과학수사대가 도착하자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철민 과학수사대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피해자의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추정되었고 저항 흔적으로 보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철민 대장이 박성민 경감에게 보고했다. 현관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범인을 문 안으로 들여보낸 것 같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김순자 사장은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인물이었다. 그녀를 죽일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열쇠였다. CCTV 확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다. 주변 상가와 아파트 CCTV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직접적인 범행 장면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이번 사건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20년간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다.
단서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 오전 9시 피해자의 딸인 김미영 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급히 달려왔다. 현장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어머니, 어머니. 김미영 씨의 절규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박성민 경감은 유가족의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해야 했다. 따님, 마음을 진정하시고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최근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김미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특별한 일이라.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셨어요. 다만 최근에 가게 매출이 좀 줄어서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나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으신지 아시나요? 김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누구와도 다투신 적이 없어요. 30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는데. 박성민 경감은 피해자의 인품이 좋았다는 증언을 들으며 더욱 의문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범인의 동기는 무엇일까? 금품갈취?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오전 10시 부검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예리한 칼에 의해 심장과 목 부위를 찔려 사망했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다. 또한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다른 사람의 DNA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어 범인과 격투를 벌인 흔적이 확인되었다. 범인이 상당히 잔혹하군요. 김철민 대장이 말했다. 7군데나 찔렀는데 이 정도면 강한 사례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식당 내부는 약간 어수선했지만 물건이 크게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은 없었다. 계산대에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의미했다. 이상하군요. 박성민 경감이 중얼거렸다. 금품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개인적인 원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박성민 경감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하여 범인의 동선을 추적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2시 수사팀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인 전날 밤 9시경 마지막 통화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이상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통화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이 이상호라는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박성민 경감이 지시했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진은 이상호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다. 그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문현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은 중고차 딜러였고 김순자 사장과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일단 이상호 씨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박성민 경감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이 출동했다. 한편 주변 상가의 CCTV 분석 작업도 병행되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다행히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식당에서 50m 떨어진 편의점의 CCTV가 식당 입구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오후 4시 이상우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을 떨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박성민 경감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조사실로 안내했다. 이렇게 문현동 곱창집 살인사건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박성민 경감과 수사팀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남부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이상호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의 그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박성민 경감을 마주보고 있었다. 조사실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가 그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었다. 이상호 씨,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박성민 경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어제 저녁 김순자 사장님과 통화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호는 목을 가다듬으며 답했다. 그게 순자 누나가 제게 돈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누나한테 빌린 돈이 있거든요. 얼마나 빌리셨나요? 3천만 원입니다. 이상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작년에 중고차 사업이 어려워져서 누나한테 급한 대로 빌렸는데. 박성민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하셨나요? 올해 안으로 갚기로 했는데 사업이 계속 안 되다 보니. 이상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끝을 흐렸다. 누나가 어제 전화해서 이번 달 안에는 꼭 갚아달라고 하셨어요. 조금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순자 사장님이 왜 급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요즘 가게 운영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박성민 경감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그 통화 이후에 김순자 사장님을 만나셨나요? 아니요, 통화만 했습니다.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만나자는 얘기도 안 했고요. 어젯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디 계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호의 얼굴이 더욱 긴장된 표정으로 변했다. 집에 있었어요. 아내랑 텔레비전 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도. 밤늦게 시끄럽다고 벽을 두드렸거든요. 박성민 경감은 이상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상호 씨, 혹시 김순자 사장님께 원한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아시나요? 원한이라. 이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나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아, 그런데 최근에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좀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갈등인가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누나가 코로나로 힘들다며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민 경감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찾았다. 건물주와의 갈등, 그리고 이상호의 3천만 원 빚.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최수진이라는 분인데 문현동에서 부동산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조사를 마친 후 박성민 경감은 이상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을 파견했다. 동시에 건물주인 최수진에 대한 신상 조회도 지시했다. 오후 5시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정호 수사관이 흥미로운 발견을 보고했다. 경감님, 편의점 CCTV에서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정호 수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식당으로 들어가는 남성이 확인됩니다. 화면 속 남성은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보아 40대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다. 나가는 장면도 있나요? 네, 11시 40분경에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들어갈 때보다 훨씬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박성민 경감은 화면을 자세히 관찰했다. 남성의 키는 170cm 정도, 보통 체격이었다. 특별한 특징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CCTV에서도 이 남성이 포착되었나요? 네, 버스 정류장 쪽 CCTV에서도 확인됩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 대로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나요? 아직 분석 중입니다. 다만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이제 범인의 대략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10시 30분에 식당에 들어가서 11시 40분에 나왔다면 약 1시간 10분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6시 이상호의 알리바이 확인 결과가 들어왔다. 그의 아내와 이웃 주민 모두 어젯밤 그가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의 체격은 CCTV에 포착된 남성보다 작았기 때문에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건물주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박성민 경감이 지시했다. 최수진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문현동 일대에서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업자였다. 그녀는 경찰서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워하며 급히 달려왔다. 조사실에서 만난 최수진은 김순자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순자 씨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최수진 씨, 최근에 김순자 사장님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최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갈등이라고 하기엔 그냥 사업상 얘기였어요. 임대료가 3년째 그대로인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조금 올려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하셨나요? 월세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는데 김순자 사장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처음엔 어렵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30년째 한자리에서 장사하는데 왜 이제 와서 임대료를 올리냐면서.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황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는 있었다. 마지막에 김순자 사장님과 언제 대화하셨나요? 일주일 전쯤이요. 전화로 한 번 더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순자 씨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어디 계셨나요? 최수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어제요?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었고요.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네, 남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도 일단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명백히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오후 7시 과학수사대에서 중요한 발견을 보고했다. 김철민 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경감님,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주방 칼에서 발견되었어요. 누구 지문인가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니 정민수라는 인물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30대 후반 남성이고 과거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가가 있네요. 박성민 경감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구체적인 용의자가 나타났다. 정민수의 주소는 확인됐나요? 네,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급히 정민수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다. 그는 38세의 남성으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직업은 건설 일용직이었고 최근 몇 개월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민수와 김순자 사장과의 관계는 확인됐나요? 박성민 경감이 물었다.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둘 다 문현동 인근에 거주하니 접촉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8시 수사팀은 정민수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어두웠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집주인에게 물어봅시다. 박성민 경감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이 1층으로 내려갔다. 집주인인 김영숙 씨는 70대 노인으로 정민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정민수 씨요? 그 양반 어젯밤에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가방을 하나 들고 말이에요. 몇 시쯤이었나요? 밤 12시쯤 됐나? 평소에는 일찍 자는 분인데 어제만큼은 늦게 나가시더라고요. 박성민 경감은 시간대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범행 추정 시각과 정민수가 집을 나간 시각이 거의 비슷했다. 정민수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조용한 편이에요. 인사도 잘하고. 다만 요즘엔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세도 2달째 밀리고 있고요. 얼마나 밀렸나요? 월세가 50만 원인데 이달 포함해서 100만 원 밀렸어요. 자꾸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도 사정이 있어서. 경제적 압박을 받던 정민수가 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김순자 사장의 식당에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이 의문이었다. 정민수 씨가 문현동 쪽에 자주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가끔 늦게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수사팀은 정민수의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의 동선을 추적하면 사건 당일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오후 9시 기지국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민수의 휴대폰은 어제 밤 9시경부터 문현동 일대에서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신호가 끊어졌다. 휴대폰을 끄거나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박성민 경감은 점점 정민수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그와 김순자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시다. 박성민 경감이 지시했다. 정민수를 긴급 수배하고 모든 교통요지를 확인해주세요. 밤이 깊어가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구체적인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과연 정민수가 진짜 범인일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한편 김순자 사장의 딸 김미영 씨는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어머니가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머니, 범인을 꼭 잡을 거예요. 김미영 씨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이렇게 이틀째 밤이 깊어가면서 문현동 곱창집 살인사건은 정민수라는 용의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개를 보이기 시작했다. 과연 그가 진범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건 발생 3일째 남부경찰서는 정민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박성민 경감은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각지의 제보 전화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오인 신고였고 정민수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경감님, 부산역에서 정민수와 비슷한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수사관이 급히 보고했다. 확실한가요? 목격자 진술로는 30대 후반 남성이 어젯밤 KTX 승강장에서 서두르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원 확인은 안 됐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부산역 CCTV 분석팀을 급파했다. 만약 정민수가 KTX를 이용했다면 서울이나 대구 방면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했다. 오전 9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문현동 인근 쓰레기장에서 정민수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된 것이다.
과학수사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증거물을 수거했다. 이 옷에서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철민 과학수사대장이 보고했다. 또한 옷의 크기로 보아 정민수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이제 정민수가 범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다. 정민수와 김순자 사장은 어떤 관계였을까?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면 왜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정민수의 인간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박성민 경감이 지시했다. 특히 김순자 사장과의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오전 10시 정민수의 전 직장 동료인 이정수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자발적으로 제보하러 온 것이었다. 정민수와 3개월 전까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말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어요. 계속 돈 얘기만 하고 큰 돈을 벌 방법을 찾는다면서. 박성민 경감은 정민수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경제적 압박이 그를 범행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혹시 정민수가 문현동 쪽 사람들과 아는 사이라고 들은 적 있나요? 이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문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점인지 뭔지. 박성민 경감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정민수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았다. 언제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나요? 한 2년 전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돈이 급해서 이것저것 탁 치는 대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점 이름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냥 곱창집이라고만 했던 것 같은데. 박성민 경감은 즉시 김순자 사장의 딸 김미영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머니가 2년 전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영 씨가 전화로 답했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한 달 정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민수라는 이름도 맞고요.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나요? 김미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다.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 때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민수가 훔쳤다는 말씀인가요? 어머니가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 친구가 일한 날에만 돈이 없어졌거든요. 결국 그만두게 됐죠. 박성민 경감은 이제 범행 동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다. 정민수는 과거에 김순자 사장에게 도둑질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해고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그가 다시 김순자 사장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없어진 돈이 얼마 정도였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오전 11시 부산역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건 당일 밤 12시 30분경 정민수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울행 KTX를 탄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일치했다. 서울청에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하세요. 박성민 경감이 지시했다. 정민수가 서울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민수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이틀 전인 화요일에 김순자 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통화 시간은 5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하지만 정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박성민 경감은 정민수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가 과거 자신을 해고한 김순자 사장에게 복수심을 품고 접근했을 수 있었다. 오후 2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다. 동창 이름은 박철민이고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서 수사관이 전화로 보고했다.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경감도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정민수 검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할 필요가 있었다. 오후 4시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박철민은 경찰이 찾아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정민수요? 그 친구가 왜요? 박철민이 물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나요?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민 경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어디 있나요?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요. 돈도 좀 없어졌고. 얼마나 없어졌나요? 편의점 매출금에서 30만 원 정도. 그 친구가 그런 애는 아닌데. 박성민 경감은 정민수가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음을 확신했다.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이었다. 혹시 정민수가 어디로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친척이나 친구 집 같은.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과는 연락을 안 해요. 이혼하고 나서 더 외톨이가 됐거든요. 오후 6시 서울역에서 정민수로 추정되는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수사팀은 즉시 서울역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후였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악서 수사관이 분석했다. 서울역에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박성민 경감은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다른 접근법을 생각했다. 정민수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언론에 수배 소식을 공개합시다. 박성민 경감이 결정했다. 정민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후 8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정민수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 동시에 제보 포상금 500만 원이 걸렸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이제 정민수는 마음 편히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박성민 경감이 말했다. 조만간 검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예상보다 교활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으로 피신하여 추적망을 피하고 있었다. 며칠 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질 것 같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5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민수가 발견되었다. 경남 합천의 한 찜질방에서였다. 그는 며칠간 굶주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찜질방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가 발각된 것이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합천서에서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수배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합천서 담당자가 전화로 보고했다. 박성민 경감은 즉시 합천으로 출발했다. 마침내 정민수를 검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오후 10시 합천경찰서에서 정민수와 대면한 박성민 경감은 그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다. 며칠간의 도주 생활로 야위어진 정민수는 체포 당시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했다. 정민수 씨, 왜 김순자 사장님을 죽였습니까? 박성민 경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돈만 좀 달라고 하려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2년 전에 할매곱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돈이 급해서 계산대에서 돈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해고당한 거군요. 네. 순자 사장님이 화는 안 내셨지만 실망하신 표정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왜 다시 찾아갔습니까? 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세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가서 사과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김순자 사장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처음엔 반가워하시더니 제가 돈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힘들다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박성민 경감은 정민수의 증언을 들으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까? 사장님이 예전에 제가 훔친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도망가려고 하시니까. 박성민 경감은 정민수의 자백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가난이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새벽 2시 정민수는 살인죄와 절도죄로 구속되었다. 그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김순자 사장의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했다. 문현동 곱창집 살인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 생명이 사라진 아픔과 한 가정이 파괴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박성민 경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목격했다. 정민수가 검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성민 경감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정민수의 진술 중 일부가 물증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박성민 경감은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정민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면이 있었다. 특히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버린 행동은 순간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경감님, 정민수 조사에서 또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수사관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민수가 사실 김순자 사장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숨겼는데 지금에 와서 털어놓더군요. 박성민 경감의 눈썹이 올라갔다. 누구와 만났다는 겁니까? 최수진 씨입니다. 김순자 사장의 건물주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박성민 경감은 즉시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수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안정된 상태였다.
정민수 씨, 최수진 씨와 언제 만났나요? 박성민 경감이 직접 물었다.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건 당일 오후에 만났어요. 그분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최수진 씨가 왜 당신에게 연락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할매 곱창에서 일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순자 사장님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박성민 경감은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최수진이 정민수에게 먼저 접촉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나요? 김순자 사장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게 매출은 어떤지,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김순자 사장님이 요즘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임대료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단순히 임차인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최수진 씨가 당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나요? 정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네, 10만 원을 주셨어요. 알려줘서 고맙다라면서. 박성민 경감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최수진이 정민수에게 돈을 주며 김순자 사장의 정보를 캐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다. 최수진 씨가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이 김순자 사장님이 완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도 안 올려주고 대화도 잘 안 통한다면서. 그래서요? 누군가 김순자 사장님을 좀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성민 경감은 이제 최수진의 역할이 단순하지 않음을 확신했다. 그녀가 정민수를 이용해 김순자 사장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조사를 마친 후 박성민 경감은 즉시 최수진을 재소환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것이었다. 오후 3시 최수진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고 변호사를 동반하고 왔다. 최수진 씨, 사건 당일 정민수와 만나신 게 사실인가요? 박성민 경감이 바로 핵심을 물었다. 최수진은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답했다. 네,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왜 만나셨나요? 김순자 씨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그분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정민수 씨가 예전에 그곳에서 일했다니까 물어본 거예요. 정민수에게 돈을 주신 것도 사실인가요? 최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정보를 명목으로 조금 드렸어요. 10만 원 정도.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분명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었다. 최수진 씨, 혹시 정민수에게 김순자 사장을 만나보라고 부추긴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최수진이 급하게 부인했다. 저는 그냥 정보만 물어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성민 경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수진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의 변호사가 개입했다. 의뢰인은 이미 동행에 응한 것이고 강제 수사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을 더 이상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 오후 5시 최수진이 귀가한 후 박성민 경감은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사건에 최수진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최수진의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분석해보세요. 박성민 경감이 지시했다. 사건 당일 그녀의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진과 정민수의 통화 내역도 자세히 분석해주세요. 둘 사이에 더 많은 연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단순해 보였던 살인사건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최수진과 정민수 사이에 사건 전날까지 총 5번의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사건 당일 오후 6시에 15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박성민 경감이 분석했다. 최수진이 정민수를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10시 최수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교사 혐의였다. 만약 그녀가 정민수를 부추겨 김순자 사장을 위협하도록 했다면 살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최수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최수진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김순자 사장에 대한 자세한 조사 자료가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김순자 사장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 상황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정민수와의 과거 관계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김정호 수사관이 보고했다. 최수진이 정민수를 이용해 김순자 사장을 제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경감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최수진은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오후 6시 최수진이 체포되었다.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최수진 씨, 정민수에게 김순자 사장을 위협하라고 지시한 게 맞나요? 박성민 경감이 물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화해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정민수에게 김순자 사장의 약점을 알려줬나요? 과거에 돈을 훔쳤다는 것까지. 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참고로 말한 거예요.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할 것 같았다. 최수진 씨, 정민수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김순자 사장을 제거하면 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최수진은 크게 동요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정민수는 이미 추가 진술에서 최수진이 자신에게 김순자를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상태였다. 저녁 9시 최수진은 결국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정민수에게 김순자 사장을 위협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도록 압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살인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무서워하게 해서 제 말을 들어달라고. 그런 생각이었어요. 박성민 경감은 최수진의 진술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탐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보름 후 검찰은 정민수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수진에게는 살인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정민수는 무기징역, 최수진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순자 사장의 딸 김미영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어머니, 범인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박성민 경감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단순해 보이는 사건 뒤에는 항상 복잡한 인간관계와 욕망이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탐욕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문현동 할매 곱창은 사건 이후 문을 닫았다. 30년간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그곳은 이제 빈 건물로 남아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을 보며 고개를 젓는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다니. 이 사건은 부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박성민 경감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 사건을 담당하며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문현동 그 골목길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김순자 사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정이 넘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 그것이 아마도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이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계속될 것이다.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일상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다.